오늘 그 2023년 탑10 판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탑10 판례라 하면은 이제 그 매년 특허법 학회에서 중요 판례로 10개 정도씩 이제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는데 탑10 판례는 아무튼 그 해에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판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험적으로 이걸 대비할 때 일단 특허랑 상표랑 살짝 차이가 있는데, 네,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동차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명드리면, 특허보다는 상표가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더 중요한 게 당연히 맞죠. 왜냐면 그 사실관계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구체적 개별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특허도 최신 판례가 출제될 때는 이제 좀 비교적 사실관계들을 제시하면서 출제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가 이제 막 나오게 되면은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 이 판례를 타겟으로 낸 거구나, 이 정도를 맨 처음에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타겟 판례에서 어떤 법리를 설치하였는지 이 정도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래서 타겟, 그 다음에 법리, 그 다음에 결론, 요 세 가지 정도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판례들을 배울 때는 특허에서는 일단 그냥 법리 위주로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실관계가 떴을 때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판례인지 구별을 하려면 이런 사실관계가 제시되면 이 판례를 내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용어로 하면 트리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표에서는 트리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특허에서는 트리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 사건의 쟁점이 이거였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일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좀 러프한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고 그냥 읽으면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들이 있을 때 어떤 법리를 판시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판례를 스스로 읽어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런 법리가 판시됐는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런 why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 기반으로 가실 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판례 사실관계가 떴을 때 해당 판례 법리 잘 잡고 결론을 어떻게 해서 글로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논리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논리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결론을 안 맞추게 되면은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빠르게 채점하다 보면은 이제 결론 위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틀려버리면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초래되냐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내 논 것까지 본 다음에 부분 점수를 받길 계속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오려면 결론을 최대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점평 몇 개만 그냥 인트로 뽑은 건데, 이거는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채점평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우리 밸리데이션 시험 2차 문제에서는 기존의 판례 바탕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케이스를 종합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례와 다르게 변경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그냥 1대1 판례로 출제하는 거는 심플해요. 왜냐면 그냥 이 판례 딱 보자마자 어떤 판례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리 쓰고 이제 사안 똑같이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판례가 짬뽕이 돼서 나왔다, 이런 경우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때는 A 판례, B 판례가 있으면은 그 이제 논리적 선후 관계를 맞춰서 강약 조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도 떠요. 이거는 특허든 상표든 민소든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와 다르게 변형하여 이제 출제가 된다 하면은 사실 이게 좀 껄끄러운데, 변형이라 하면은 이 판례에서
결론이 바뀔 정도의 변형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축약인지 이거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례 사실관계가 이제 1, 2, 3이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 2 사실관계였어요. 근데 문제 출제할 때 1, 2만 제시를 하고 3번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례 결론으로 맞춰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태 출제된 교수 문제들 보면은 이제 사실관계 판례에서 너무 많이 제시가 되었을 때 일부 빼고 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을 바꾸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 사실관계 중 일부를 전혀 다르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다르게 나가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호를 보면 알죠. 문제를 보다가 이 부분이 바뀌었네, 결론을 바꿔야 되겠다, 논리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단순히 사실관계 일부 부수적인 걸 제시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판례 결론이랑 맞춰주는 그냥 문제를 짧게 요약해서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 하면은 이 사실관계가 있을 때 없을 때 경우의 수를 나눠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네, 요약해서 내면은 판례 결론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단순히 판례 알고 있는 것을 그쳐서 안 되고 해당 판례가 내포하고 있는 법리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막 엄청 많은 법리를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 정도의 수준을 이미 법리 다 이해해서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판례를 쓸 때가 아닌데 이 판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 판례가 변형되어서 출제가 된 게 아닌데 결론은 다르게 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판례가 내포하고 있는 법리를 잘못 이해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 사실관계에서 왜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교수님들은 우리가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우리 머릿속을 까볼 수는 없고 우리 답안지로서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했는지는 사실 이 사안포섭 부분에서 조금 이 법리를 적용했을 때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되게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결론만 보고 채점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일단 결론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혹시라도 내 답안에 그 이유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는 AND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랑 결론이랑 둘 다 잘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결론이 다르게 가면 은근히 점수 깔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불상사가 온다. 그러니까 결론을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사안포섭 교수님들 생각보다 자세히 못 읽으니까 그럴싸하게 사실관계 옮기면서 이제 적당히 양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좋은 답안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은 수험교재에 나오는 내용 외에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채점평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게 기본 법리에서 어느 정도 이해만 될 정도면은 충분한 것이지, 이거를 너무 많이 가면은 이제 끝도 없다. 그래서 이거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타겟 판례를 찾고 문제를 읽으면서 타겟 판례 찾고 법리 쓰고 결론 쓰면 어차피 고득점이 나오는데, 그거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시간 소모는 많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아무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이제 판례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네, 자료는 총 4개인데 2023년 탑10 판례 자료가 있고 보충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 중요 판례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따로 할 거고, 아무튼 2023년 탑10 판례랑 탑10 그 보충 자료를 양쪽에 동시에 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자료는 보충 자료에 그 사실관계 요약으로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필요 없는 자료고 여러분들은 보충 자료 내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탑10 관련해가지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판례가 탑10이니까 10개가 있거든요. 10개가 있는데 뭔가 하나 추가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법 어떤 판례를 하나 추가 선정해가지고 총 11개 판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판례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특허보험 판례도 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보험 판례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기본 법리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특허보험 판례까지도 디테일하게 가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냥 자기가 통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판례가 있었네 이런 법리 이런 결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도까지만 아무튼 대비를 하시면은 최대한 많이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특법 판례까지 막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동차다 이러신 분들은 적절히 필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일단 FM으로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균등론에서 다파글리플로진 사건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다파글리플로진은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됐는데 이 관련 사건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범위하기 심판 사건이 하나가 있고 무효 심판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탑10 판례 세미나에서는 교수님들이 이 권리범위하기 심판 사건이랑 무효 심판 사건이랑 두 개를 동시에 논의를 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일단 번호를 쓸 때 교수님들이 이 권리범위하기 심판 사건 관련해서만 탑10 판례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출제가 된다면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도 있고 뭐 따로따로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대법원 판례여가지고 둘 다 아무튼 중요 판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사실관계 살펴보면은 소극적 권리범위하기 심판 사건이요. 네, 무효 심판 사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소극적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 이제 그 사건의 경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이거 판단하는 게 권리범위하기 심판인데 이 특허 발명 관련해서 등록 경과가 있었거든요. 이 등록 경과 관련해서 의식적 제외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원 경과를 살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원 경과에 앞서서 일단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 먼저 확정을 해보면은 특허 발명은 이제 외계 용어가 나와요. CRL, 글루코시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이체 이성질체라고 이제 청구항이 작성이 되어 있었던 발명이고 그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은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라는 이제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판이 들어갔던 건데 사실 제약 특허 같은 경우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게 이런 수식 문구가 붙곤 해요. 이게 권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약간 수식 문구를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읽다 보면은 그냥 A는 B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을 관용 문구처럼 막 붙일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약 특허를 등록받을 때는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해 특허를 받으면은 이제 관용 문구를 이렇게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외계어가 뭐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염 변경 사건에서 거기서 쓰는 염이 맞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막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입체 이성질체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을 내가 발명해서 특허를 받으면 그것과 약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애들이 포함되게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확인 대상 발명이 이제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라는 Y1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Y1이 X의 하위 개념 X1의 프로드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특허 발명에서 청구항에 써져 있는 나머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특허 발명에 X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 X라는 물질 중에는 이제 X1부터 XN까지 이제 하위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x1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y1을 이제 확인 대상 발명으로 이제 누군가 이제 권리범위하에 심판 청구한 거죠. 속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프로드러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프로드러그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인체에 복용을 했을 때 뭐 어떤 약을 먹는다면 이 X1을 먹으면 체내에서 이제 그 체내 환경에 따라 이렇게 물질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드러그라고 하면은 전 단계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Y1을 먹잖아요. 그러면 체내에서 X1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단계에 있는 약이다 해서 이걸 프로드러그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전 단계의 약. 여기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은 문헌 범위에 속하는지 균등 범위에 속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문헌 범위에 속하는지는 이 X라는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보는 건데 이 Y1은 이 X라는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던 상태였어요. 하위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하위 개념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Y1은 이 X 특허 발명의 문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균등론입니다. 균등론인데 균등론은 5가지 요건이 있어요. 5가지 요건이 있는데 과작구 의자라고 해서 과제교 원리 동일성,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성, 그다음에 구성 변경 용이성, 그다음에 의식적 제외, 자유기술 아닐 거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있을 때 이 1, 2 요건은 충족이 돼버립니다. 프로드러그라는 사정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Y1이 체내에 들어가면 X1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X1으로 변경이 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때나 GS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물질의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작용효과 실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프로드러그는 이 X1이랑 체내에 들어가면 어차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튼 1, 2 요건은 충족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터치는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1, 2 요건은 다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똑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니까.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어디냐면은 3요건이랑 4요건이에요. 그래서 3요건은 이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이고 그 다음에 4요건은 의식적 제외라고 할 때 근데 이 소극적 요건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극적 요건은 순서를 교수님들 바꿔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 제외랑 자유기술의 항변은 어떤 게 4요건이고 5요건이고 이거는 아무튼 교수님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꿔서 부를 때가 있는데 1, 2, 3요건은 교수님들 순서를 거의 통일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아무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식적 제외랑 구성 변경의 용이성 이게 2가지가 논점이 된다. 구성 변경의 용이성이 논점이 됐는데 여기서 사실 논점이 된 거는 판단 시점입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이 관련해서 이 대상 특허의 출원 이후에 이제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이 사정이라 하면은 기술 수준의 향상을 말해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당연히 되는 건데 출원 시를 기준으로 쉬운지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원 시 이후에 사정을 고려해서 쉬운지 판단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출원 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쉽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기존에 우리가 출원시설, 침해시설 이런 논의 대립이 있었는데 침해시설을 채택을 하면서 출원시 이후 사정도 이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갔고 두 번째로 여기서 권리범위학의 심판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탑10 세미나에서도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혹시 이게 왜 일치하지 않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참고 설명드리면 우리가 침해 소송이 걸리고 이제 뭐 권리범위한 심판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균등 침해를 판단하는 시점이 양자가 다르다고 쳐봐요. 침해 소송에선 침해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권리범위한 심판에서 심결 시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 시점이 두 개가 다르다면은 권리범위한 심판 목적이 약간 퇴색되긴 해요. 뭐냐면 권리범위한 심판은 분쟁의 예방 및 종결을 위해서 미리 소부 판단을 진행하는 것인데 심결시 기준을 판단하고 침해시 기준을 판단하지 않게 되면은 이걸 나중에 침해소송 법원에서 자료로 써먹을 때 판단 시점을 다시 잡고 균등 판단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이제 권리범위한 심판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소부 판단을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권리범위한 심판에서는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간이하고 신속하다. 이렇게 논리를 가요. 그래서 엄밀히는 이게 권리범위한 심판이든 그 침해 소송이든 침해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논 거로 권리범위한 심판 목적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심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곧바로 용이한지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탑10 판례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을 아무튼 설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 이 판단 시점을 설명할 때는 심결시 기준으로 가는 게 맞고 왜 그렇게 가냐면 권리범위한 심판 목적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결시까지 자료를 곧바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사실 생각할 필요 없는데 혹시 생각할까 봐 그냥 미연에 말씀드리면 침해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 사이에 제출됐던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뭐 일부 배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용의성 판단을 다시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할 문제인 거고 그리고 사실 또 그게 있어요. 이 사건이 소극적 권리범위한 심판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권리범위한 심판일 때는 현재 실시 중인 것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실시 예정인 걸 청구할 때는 교수님들도 심결시 기준을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심결시 기준을 판단하는 장래 실시 예정이라는 소리는 아직 실시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침해시 기준을 판단하는 게 사실 권리범위한 심판에서 심결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 부연 설명은 의문을 가질까봐 한 거고 이거는 아무튼 현재 대법원 판례로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권리범위한 심판 심결시 기준을 판단한다. 왜? 간이하고 신속하게 심결시 기준을 판단해서 이제 끝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의식적 제외. 의식적 제외 같은 경우에는 출원 경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 해당 특허가 출원이 되었을 때는 청구항이 이제 조금 더 길었어요. 사실 여기 아까 전에 부수적인 게 제가 뭐 요거를 이제 뭐 1번, 2번, 염이 1번이고 이성질체가 입체 이성질체가 2번이라 하면은 여기는 염도 쓰여져 있고 입체 이성질체도 쓰여져 있고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라는 3번도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드러그 에스테르 이 Y라는 이 물질이 또는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근데 거절이유 통지를 받아서 이거 출원 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냐면 이 프로드러그 에스테르 Y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특허법 42조 사항 2호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출원 과정에서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는 삭제 보정이 되었다.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Y라는 게 원래 청구항에 있었어요. Y라는 게 청구항에 있었는데 이게 유연한 규준설, 엄격한 규준설 문제거든요. 우리가 출원을 했을 때 당시에 어떤 청구항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근데 어떤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이거를 좁혔어요. 좁혔어요. 그러면은 이 좁혀진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있었던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곧바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지. 이게 엄격한 규준설에 따르면 그런 거고, 유연한 규준설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의식적 제외 의사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청구항에는 이 X랑 Y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Y라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없어졌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 Y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 청구범위 감축이 되었을 때 아무튼 유연한 규준설 법리를 한 번 더 판시를 하면서 이제 이 출원 경과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갔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 탑10 판례 세미나에서 이 거절 이유가 중요했어요. 이 거절 이유가 42조 사항 2호의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기재불비만으로 의의적 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어요. 기재불비만으로 의의적 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수험서에 보면은 선행기술 회피를 위한 보정에만 의식적 제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재불비 해소를 위한 보정에도 의식적 제외가 적용될 수 있다. 기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가 인정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재불비만 제출된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 이론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적용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근데 기재불비의 거절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재불비 거절 이유의 내용이 그 탑10 판례 세미나에서 말하기로는 42조 사망 1호라든지 42조 사항 1호라든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의의적 제외를 인정하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42조 사항 2호 위반의 거절 이유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은 의의적 제외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42조 사망 1호는 실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시할 수 없어서, 왜 실시할 수 없냐면 자기가 청구항에 적었는데 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실시할 수 없게 적어서 이거 삭제를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2조 사항 1호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넓다라는 지적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한 대가를 넘어선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 축소 보정을 시켰다면 그것도 의식적 제외 의사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42조 사항 2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라마다 심사 실무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라는 게 이게 허용이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라는 이 기재를 썼다 하더라도 특별히 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다 등록을 시켜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라는 용어가 기능적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그런 심사 실무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의용발 설명할 때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원래 의용발 자체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화학 발명 이런 거 보호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선진국 기술이 한국에 침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불특허 사유로 막고 있었는데, 기술 수준이 발달되면서 화학 발명 이제 불특허 사유에 삭제하고 의약용도 발명을 삭제하고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약 투여 방법도 원래는 구성요소를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의약 투여 방법이 이제 기술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거 특허가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특허를 안 봤는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의약 투여 방법도 이제 구성으로 보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드러그 에스테르 이런 거는 사실 외국에서는 의약 발명을 최대한 세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적 표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의약 발명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심사 실무례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절 이유 통지 받았을 때 출원 경과에 어떤 관행이 있었거든요. 42조 사항 2호 통지를 받으면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견서를 통해 불명확하지 않다라고 다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의견서를 통해서 다투게 되면 어차피 한국 심사 실무가 잘 안 받아들여 주니까 이게 관례로서 이미 이거 허용을 하지 않는 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삭제 보정을 한 거죠. 그게 신속한 권리와 도모를 위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의식적 제외된 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아무튼 의식적 제외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는
이런 심사 실무 얘기를 판결문에 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대법원이 한국 대법원이 이거 판시를 하게 되면 심사 실무상 프로드러그 에스테를 우리 한국 특허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대대적으로 이제 퍼지는 효과가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냥 출원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적 제외라는 의사가 단정할 수 없다까지만 판시되었고 원심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심사 실무례까지 고려해서 이제 저런 거 허용하지 않으니까 빨리 등록받으려고 이제 삭제를 한 거니까 의적 제외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경상으로는 아무튼 저렇게 42조 사항 2호에서 실무상 허용되지 않는 기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삭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의적 제외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관련 법리들이 어떤 게 판시되었는지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례집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네, 여기 네, 페이지 번호가 막 쓰여져 있지 않았는데 아무튼 1번 쟁점이 구성 변경의 용이성 여부죠. 그래서 가를 보면은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 보면 균등론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균등론에서 뭐 과작구 의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론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균등론 취지가 설치가 됩니다. 균등론 취지가 설치가 된 후에 5번째 줄에 구성 변경의 자명성 판단 시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이라고 판례가 쓸 때도 있고 자명성이라고 쓸 때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어떤 용어로 나오든 사실 균등론 관련해서 이거 말하는 것은 3번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용어를 섞었으니까 교수님들도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등론 취지는 이제 회피 설계를 막기 위한 거다라고 먼저 판시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 다음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침해 시까지 자료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회피 설계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튼 출원시 기준을 판단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침해시 기준을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편 권리범위한 심판 한계를 말합니다. 권리범위한 심판은 침해 소송과 같이 사실 집행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가 아닌 거고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권리범위한 심판의 실익 및 판단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익 및 판단 시점에 심결시를 기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쭉 읽어보면 심결시를 기준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 대상 발명, 특허 발명 객관적인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심결시로 기준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절차니까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성 변경의 자명성 판단 시점은 이제 권리범위의 심판에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간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법리들 당연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소 완비 원칙으로 문헌침해 검토하고 균등론 5가지 요건 쓰시고 그 다음에 구성 변경 용이성 이제 판단 시점을 이제 균등론 취지로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범위의 심판 목적을 쓰신 다음에 이제 심결시 기준을 판단한다 해서 쭉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쓸 때는 당연히 배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일단 우리가 최신 판례가 중요하게 공부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8점, 10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막 4점 이렇게 깔아서 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위 개념보다는 하위 개념 위주로 적는 거예요. 상위 개념이라면 구성요소 완비 원칙, 균등론 이거는 옛날부터 할아버지 시절부터 인정되던 법리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이제 구성 변경 용이성 판단 시점 위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네, 밑에서 한 5분의 2 지점에 2번 의식적 제외 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려 요소가 있고 세 번째 줄 중간에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식적 제외할 때는 고려 뭘 해야 되죠? 명세서 기재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보정 이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죠? 판단 기준은 의식적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로서 판단한다. 이걸 설시한 다음에 아무튼 여기 대법원 판례 보면은 이제 밑에 사안 포섭이 있거든요. Y를 삭제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실 제일 논의가 심했던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의식적 제외. 그러니까 이 균등론 판단 시점은 사실 종래에 이미 정립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출원시 기준을 할지 침해시 기준을 할지 침해시 기준을 한다가 사실
통설의 국제적 추세였어요. 그래서 탑10 판례 세미나에서도 교수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를 안 했어요. 아, 이거를 과거에 그 이미 쌓인 거를 확인해주는 판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아무튼 이제 의지적 제외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아무튼 첨예하게 다툼을 했는데, 이거 42조 사항 2호 위반을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의지적 제외 여부를 이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갔으니까 아무튼 해당 부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보충 자료에 보면 요약 자료에서 각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각색이라고 쓰여진 것은 사실관계가 좀 많이 복잡했는데, 네,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요약 자료에 각색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넘버, 쟁점, 판결, 그 다음에 요약 자료 각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간략히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면 여기 대법원 판단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문헌범위 속부, 균등범위 속부 하면서 이제 각 요건별로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이제 답안 작성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중간에 핵심 내용이라고 있거든요. 네, 핵심 내용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균등 제1요건, 2요건에서 어떤 유효성분의 프로드러그는 그 유효성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균등 제1요건 및 제2요건을 충족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균등 제3요건에서 대상 판결은 구성 변경 용익성 판단 시점이 침해 시이며 권리범위의 심판은 심계의 시로 판시하였다. 동그라미 3번에 균등 제4요건에서 대상 특허법원 판결은 한국심사 실무상 프로드러그 삭제 보정에 대해 의지적 제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핵심 내용도 다 적혀 있고, 그 밑에 이제 관련 견해들이라고 해서 10대 판례 세미나에서 실제 교수님들이 얘기를 다뤘던 내용들을 전부 실어놓을 수 없고, 아무튼 중요 부분들을 발췌해서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지, 이걸 막 뎁스 있게 팔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한번 읽어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제가 이 와중에서도 밑줄을 그어놓긴 했어요.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침해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라든지 권리범위하의 심판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라든지 그런 게 밑줄 몇 개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답안을 조금 더 풍성하게 쓰시고 싶다 하면은, 또는 이해를 더 하고 싶다 면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 동차분들은 일단 넘어갑니다. 동차분들은 이것까지 다루는 게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네, 이게 페이지 번호가 안 써져 있어서 좀 불편한데, T23이 탑10 23이고 01이 첫 번째 판례를 말하는데 01 프라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서 다파글리 플로진 사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01 프라임이라는 소리는 01번 사건의, 네, 탑10 판례는 01번인데 이 01번 사건의 연계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프라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권리범위한 심판 사건이 있다고 했고 무효심판 사건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효심판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효심판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특허권자가 사실 특허 발명을 2개 등록받고 있었어요. 특허 발명을 상위 개념도 등록받았고 이 상위 개념이 공시된 후에 하위 개념도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위 개념이 그 상위 개념 자기 등록 발명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이 되는지가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출원에는 이 X라는 상위 개념을 등록받았는데 후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X1이라는 하위 개념을 후출원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특허 공보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게 상위 개념이 출원해서 X1이 직접적으로 안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규성은 쟁점이 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진보성이 이제 쟁점을 되었던 사건입니다. 진보성 이제 판단하면은 대법원 판례 어떻게 판단하죠?
선택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법리를 설치하고 선택 발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고 효과를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효과를 고려할 때 출원 이후에 실험 데이터 증명하는 거 그것도 일정 부분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이 효과를 고려할 때는 이 선택 발명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하는데 그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는 이제 출원일 이후에 효과를 제출해서 그 효과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구성의 곤란성 판단은 선택 발명도 일반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판례는 개선구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 개수, 그 다음에 선택의 동기 암시, 그 다음에 구조적 유사성, 그 다음에 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 앞에 상위 개념을 봤는데 이 상위 개념에 이 하위 개념이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하위 개념 말고 이 상위 개념 명세서에 보니까 15개의 실시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X1 잠시만 이 상위 개념 X가 있을 때 지금 X1을 선택해서 출원을 했는데 이게 상위 개념의 공지였고 그 다음에 X1을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게 진보성이 부정되려면 이 상위 개념 X로부터 이 하위 개념 X1을 선택하는 게 쉬운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상위 개념에 보니까 X2부터 X16까지 실시례가 15개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X1은 안 쓰여져 있었고 그렇다면은 상위 개념의 크기를 보잖아요. 여기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 개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X2라는 게 있었거든요. X2라는 이 녀석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X1이랑 거의 세임이었어요. 거의 완전 똑같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작용기 하나에서 뭔가 미시적으로 뭔가 뭐 C가 뭐 1개 달렸냐 2개 달렸냐 뭐 요 차이였고 거의 수행하는 기능도 똑같고 그래서 이 X2와 X1이 구성 및 효과가 유사함. 네, 유사했고 이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유사하니까 이 상위 개념을 보고 이 X2라는 게 고르는 게 쉬우니까 얘랑 유사한 X1을 고르는 게 쉬운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X1의 효과가 뛰어났다면은 그래도 고르는 게 쉽지 않다는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현저하다는 게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명세서의 얘네 둘을 비교하는 실험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발명 명세서에 이거 2개 비교하는 실험 데이터는 없었는데 무효 심판이 걸렸거든요. 이게 상위 개념에서 이 하위 개념 진보성 위반된다 해서 무효 심판이 걸렸는데 그 무효 심판 단계에서 어떤 출원 후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얘가 효과가 뛰어나다. 근데 그게 현저하지는 않다. 현저하진 않고 약간 더 나은 효과다. 그렇다면은 이제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종합해서 이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 개수가 작고 그 다음에 선택의 동기 암시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구조적으로 유사한 애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그건 대법원 마음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쉽다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특징은 아무튼 이 상위 개념에 이제 그 포함된 하위 개념 개수가 생각보다 적었다. 이거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 개수는 제가 그 기초 GS는 도약 GS에서 그 아픽 4번 사건이라고 되는데 거기에서는 수십억 가지 조합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15개 조합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이 X2를 고르는 게 쉽고 얘랑 비슷하니까 네,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발명 진보성 문제는
아직 판례가 많이 축적이 안 됐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판례가 딱 두 개예요. 대법원 판례가. 아픽사반 사건이랑 그다음에 이 다파글리플로젠 이 사건이 있는데, 아픽사반 사건에서는 진보성이 인정이 되었고 다파글리플로젠 사건에서는 진보성이 부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수십억 가지의 조합이 있었고, 네, 얘도 현저한 효과는 없지만 더 나은 효과로 진보성이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수십억 가지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진보성이 인정이 되었던 거고, 이 다파글리플로젠은 조합이 뭐 하위 개념이 몇 개 없었다. 그다음에 효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사실관계가 이쪽에 가까운지 저쪽에 가까운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자료를 보면은 이제 1번에 법리가 쓰여져 있어요. 법리는 이거는 기본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를 어떻게 고려하는지까지 쫙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판례가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안포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가볍게 읽어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튼 이게 사실관계 용어가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성질체든 다파글리플로젠, 그런 거는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서 전체 맥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본 다음에, 아, 내가 앞에 있는 그 법리를 쓴 다음에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는, 사안 포석을 할 때는 이 판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답안지를 쓰잖아요. 교수님들 거의 잘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좋은데, 완전하게 똑같이 못 따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최소한 맞춰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건. 공지의 주장과 자유기술의 항변인데, 얘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